한국 놈들은 도둑이다. 우리 땅을 돌려줘라.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믿기 어려운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나라 경작지의 절반, 무려 130만 헥타르를 99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도 전체가 들끓었고 3만 명 시위가 폭발하며 결국 쿠데타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땅을 빼앗는 나라다. 싹 다 나가라.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침략자로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15년이 지나 위기에 처한 마다가스카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오해로 시작된 적대가 어떻게 극적인 우정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섬나라가 한국을 찾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나입니다. 2008년 5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나나리보 5월 13일 광장에 3만 명이 모였던 그 순간, 저는 보건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130만 헥타르라는 숫자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때, 그 숫자는 우리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면적 22배, 여의도 4,000개, 축구장 180만 개에 해당하는 땅이었으니까요. 당시 세계는 식량위기로 흔들리고 있었고,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한국 기업 대우 로지스틱스가 우리 정부와 99년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마다가스카르 농지 절반을 확보했다고 일면에 대서특필했죠. 저는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었고 아이들은 쿠키를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땅 절반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보건부 사무실 창문 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몇십 명이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거리 전체가 인파로 뒤덮였죠. 저도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고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돌을 든 사람들, 플래카드를 흔드는 사람들, 목이 쉬도록 소리치는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공기는 최루탄 냄새와 땀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 군중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국 놈들은 도둑이다. 우리를 소작농으로 만들 셈이냐. 프랑스 식민지배도 모자라서 이제 한국이냐는 구호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외쳤죠. 젊은 정치인 라조엘리나가 연단에 오르더니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매국이라고, 이 나라를 팔아넘긴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군중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동의했죠. 그 순간만큼은 그가 옳다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돌이 날아가기 시작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광장 전체를 뒤덮었지만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며 저항했죠. 저도 최루탄 연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군부가 발포하면서 총성이 울려 퍼졌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바닥에 피가 퍼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황급히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제 손에는 그의 피가 묻어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라조엘리나가 새로운 권력자가 되었어요. 한국과의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 상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돌이 가게 안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은 찢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나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보건부에 출근했을 때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은 24시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떨어졌어요. 저는 그 문서에 주저없이 서명했죠. 거리에서는 동양인을 보기만 하면 땅 도둑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한국 교민들은 새벽에 공항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돌세례를 받으며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전해 듣고도 저는 그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이 정권을 무너뜨린 외세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저 역시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고 절대 믿어선 안 되는 나라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130만 헥타르. 그 숫자는 우리에게 곧 살아갈 권리였다고요. 우리는 그걸 지켜낸 거고 우리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깊이 각인되었어요. 외교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문을 닫았고 양국 사이의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죠.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배신한 나라와 무슨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간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즉시 그날의 광장을, 피 흘리던 사람들을, 최루탄 연기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나라였고 용서할 수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 오해가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팠죠. 쿠데타 이후 며칠간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기업 대우 로지스틱스는 사무실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야밤에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보건부 건물 옥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트럭에 서류 상자들을 실어 나르는 한국인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황급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한국 기업 건물 앞을 지나갔을 때 건물 외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땅 도둑이라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었어요. 누군가 돌을 던진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경비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건물을 보며 저는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민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내에서 한국인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 유리창이 박살난 채 주인 가족은 자취를 감췄어요. 옆 건물 주민에게 물어보니 새벽 3시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함께였는데 울면서 차에 올라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가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거리에서 동양인을 마주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동양인의 얼굴만 봐도 땅 도둑이라는 욕설이 날아왔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겼어요. 보건부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진행하던 의료 교류 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에서 기증받은 의료 장비 목록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한국이라는 글자가 보일 때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죠.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백신 냉장고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까지 폐기하면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한국산은 우리 병원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어요. 동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문을 닫았고 철수하는 외교관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한국 대사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침략자는 떠나야 마땅했으니까요. 새 정부는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될지 논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도 보건부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초안을 읽어주었는데 한국은 식량위기를 이용해 마다가스카르의 주권을 침해하려 한 외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적극 동의했고 더 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그 시절 저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건부에서의 경험을 살려 공공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자가 되었어요. 첫 방송 주제를 정할 때 저는 주저없이 외세의 위험성을 제안했죠.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며 자료를 찾다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이 우리나라에 의료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200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그건 분명 속임수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으려는 사전 작업이었을 뿐이라고요. 거리에는 반한 감정을 담은 벽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찢는 그림,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금지 표시를 한 그림들이 건물 벽면을 채웠어요. 저는 그 벽화들을 지나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술가들조차 진실을 알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실 때면 한국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기업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이야기했고,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지 강조했어요. 저도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광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죠. 제 손에 묻었던 피 이야기를 할 때면 친구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우리는 다시는 외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점점 더 먼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증오의 대상으로 남아있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한국산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전자제품이었는데 값이 저렴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상인에게 다가가 한국 제품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그런 물건을 사는 건 우리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 제품들을 치웠어요. 밤이면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안타나나리보는 여전히 가난했고 정전은 일상이었어요. 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배를 골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냈다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동료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쁜 나라냐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계약을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나라라고 말했죠.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우리 역사에서 침략자로 기록되었고, 저는 그 기록이 정확하다고 믿었어요. 제가 직접 광장에 있었고, 제 손에 피가 묻었으며, 제 눈으로 한국인들이 쫓겨나는 걸 봤으니까요. 그 모든 게 진실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확신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오지 마을에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증오가 아닌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한 그곳에서 제가 믿었던 진실이 조금씩 흔들리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1년 여름, 저는 방송 취재차 수도에서 8시간 떨어진 오지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끝없는 덤불숲과 붉은 흙먼지가 펼쳐졌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제 옷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마을 이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그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마을에 한국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고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재윤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인이 여기서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쿠데타 이후 한국인은 모두 떠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의사는 정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저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게 전부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나무와 흙벽돌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는데 입구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노인,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목발을 짚은 남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든 채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고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박재윤이었죠. 그는 환자들에게 현지어로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에게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국인 의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진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이의 체온을 재고 노인의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설명하며 복용법을 천천히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진료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송 취재 중이라고 소개하자 박재윤은 부담 없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죠. 왜 여기 있냐고, 한국인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모르느냐고요. 박재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2000년부터 이곳에서 일했고 쿠데타 이후에도 떠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정부가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계속 여기 있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떤 한국인도 이 땅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진료를 기다리던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게 말했죠. 박 선생은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손자를 살린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박재윤은 즉시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체온을 재기 시작했죠. 40도가 넘었습니다. 말라리아였어요. 박재윤은 신속하게 해열제와 항생제를 준비하더니 아이에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울면서 무당에게 먼저 갔어야 했다고, 조상신이 노해서 아이가 아픈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박재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아이는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재윤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고 몇 시간마다 약을 투여하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이 어머니는 구석에서 기도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죠.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박재윤은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재윤을 보며 무당의 주문보다 한국 의사의 알약이 더 강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마법사라는 별명도 생겼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 영웅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낯설고 거북했거든요. 며칠을 더 마을에 머물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박재윤의 일상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덤불숲을 헤치고 이동 진료를 다녔어요. 걸어서 2시간, 3시간씩 이동하며 외딴 마을들을 찾아갔죠.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지구 한 바퀴에 달한다는 이장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따라 이동 진료에 동행했어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박재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 남아있냐고요.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죠. 이곳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온 날 저녁, 박재윤은 젊은 청년 몇 명을 모아놓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청진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문맹인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전수하는 중이었죠. 목표는 현지 의사 100명을 양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 눈앞의 박재윤이 전혀 달랐거든요. 한국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던 나라였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했고 저는 그 혼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이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안내하더니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박재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만든 거였습니다. 높이 2m 정도의 소박한 동상이었지만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동상을 올려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인의 동상이 마다가스카르 마을 한가운데 서 있다니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든 나라의 사람이 존경받고 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감사는 거짓이 아니었죠. 수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제게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박재윤이라는 개인은 그 증오와 맞지 않았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송국에 돌아와 편집실에 들어갔을 때 동료가 물었어요. 취재는 잘 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캠페인 자료는 충분히 모았다고요. 하지만 한국 의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걸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고 저 자신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재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7살 아이를 살리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한국은 나쁜 나라라고 믿어왔는데 그렇다면 박재윤은 뭐였을까요? 예외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는 순간 제가 지난 몇 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없었던 일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지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질 거였어요.
제가 믿었던 진실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긴 순간이었죠. 몇 달이 지나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속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박재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이었지만 저는 카메라도 없이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진료소 건물이 전보다 커져 있었고 벽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입구 옆에는 작은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토마토와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었어요. 진료소 문 앞에는 이번에도 긴 줄이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 노인은 옆 사람에게 박 선생이 지난주에 자기 무릎 통증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소 입구에는 감자 한 자루, 바나나 한 송이,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름표도 없이 그냥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지나가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환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가져다 놓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보답한다는 거였어요. 박재윤은 여전히 바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취재인지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저 지나는 길에 들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 혼란을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재윤과 함께 진료소 뒤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바나나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바나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요. 박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있다고,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선물이 놓여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덧붙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는데 설사가 심하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재윤을 찾았죠. 박재윤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탈수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구 수액을 처방하고 엄마에게 먹이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 여자는 박재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데 박 선생 덕분에 둘째는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재윤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는 금방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합류했는데 자연스럽게 박재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남자는 박재윤이 자기 아버지의 당뇨를 관리해준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여자는 출산할 때 박 선생이 밤새 옆에 있어줘서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고 했죠. 닥터 박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한국인이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한국인을 칭찬하는 이 분위기가, 한국을 고마워하는 이 감정이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밤이 되어 이장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장이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괴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마을을 찾아왔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했죠. 이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재윤이 단순히 의료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맹인 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몇 명은 기초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의 목표는 이 지역의 현지 의사 100명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 한 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것도 쿠데타로 한국인들이 쫓겨난 이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재윤의 이동 진료에 다시 동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3시간을 걸어가며 저는 그에게 물었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요. 혹시 한국에서 도망친 건 아니냐고도 물었습니다. 박재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죠.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의사 중 한 명이었지만 여기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어요.
산속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박재윤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주위로 달려들었고 어른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곳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죠.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나눠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 점심을 먹으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냐고요. 저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마다가스카르 사람이라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박 선생 같은 사람을 보내줬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는 말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나라를 이 사람은 좋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재윤의 헌신, 마을 사람들의 감사, 한국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죠.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였죠? 한국을 증오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쿠데타의 광장에 섰던 사람, 한국인들이 쫓겨나는 걸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정말 나쁜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박재윤이 특별한 예외였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진실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방송국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새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물어왔을 때 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동료는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죠. 위험한 나라 아니냐고, 우리 땅을 빼앗으려던 나라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윤은 뭐였을까요? 위험한 나라에서 온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08년 쿠데타 당시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광장의 군중, 플래카드, 최루탄 연기, 그리고 피 묻은 제 손.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그때의 제가 옳았을까요? 우리가 옳았을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었던 증오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이 두렵다는 걸요. 진실이 뭔지 알게 되는 게 무섭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박재윤이라는 한 사람이 제 확신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송국에서 일했고 한국에 대한 제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죠. 가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2020년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건은 2020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멈춰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고 마다가스카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온 순간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는 방송국에서 긴급 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생방송으로 코로나 현황을 전하고 예방수칙을 안내했죠. 하지만 제가 전하는 뉴스는 날이 갈수록 암울해졌습니다.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우리 의료 시스템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국립검사소의 하루 검사 능력은 고작 200건이었습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에만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는데 하루에 200명밖에 검사할 수 없었어요. 병원은 넘쳐났고 의료진은 보호장비도 없이 환자를 돌봐야 했죠. 매일 밤 방송을 마치고 나면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닫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뜨지 않았고 마다가스카르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 보호에만 급급했고 우리를 도와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방송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응답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부 담당자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원이 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10년 넘게 단절되었던 그 나라가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취재진을 이끌고 활주로 옆에 서 있었는데 하늘에서 거대한 수송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동체에는 태극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화물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단 키트, 보호복, 마스크, 의료 장비, 그리고 각종 방역 물품들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상자들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죠. 그 뒤로 한국 방역 전문가 팀이 내렸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말했어요. 마다가스카르를 돕기 위해 왔다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를 돕느냐고. 우리는 한국을 환영하지 않았는데도요.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다음 몇 주간 한국팀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만 전달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직접 현장에 남아서 우리 의료진을 교육했고 검사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방역 체계를 구축했죠. 저는 그 과정을 취재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은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감염병 전문 연구소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완전한 연구소를 세운다는 거였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3개월 만에 연구소가 완공되었어요. 하루 200건이던 검사 능력은 수천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연구소 준공식 날, 저는 취재진을 이끌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라조엘리나가 참석했어요. 바로 그 사람, 2008년 쿠데타를 주도하며 한국을 몰아냈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라조엘리나는 연단에 올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고, 감염병 연구소는 마다가스카르 의료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할 기회를 얻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08년의 일은 어떻게 되었냐고, 그 상처는 치유되었냐고요. 한국 측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뒤바뀌는 진실이 공개되었어요.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2008년 계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이제는 진실을 명확히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상임대라는 표현은 법적 문구일 뿐이었다고 했어요. 실제 계약 내용은 20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패키지였다고요. 도로, 항만, 학교, 병원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있었다고 했죠. 수확물은 전량 마다가스카르에 남기로 되어 있었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60억 달러요? 인프라 투자요? 일자리 창출이요? 제가 알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계속 말했어요. 당시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죠. 저는 그 문서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UN 산하 FAO, 식량농업기구의 담당자도 발언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검토했던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이 계약은 식민지형 토지 약탈이 아니라고, 오히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모델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죠.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오해가 겹치면서 왜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손에 든 노트가 떨렸습니다. 15년간 제가 믿어왔던 진실이, 제가 외쳤던 구호가, 제가 품었던 증오가 모두 오해였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주변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소통 부족이 컸다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한다고, 한국과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은 급히 기사를 쓰기 위해 자리를 떴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13일 광장, 제 옆에서 쓰러졌던 남자, 제 손에 묻었던 피, 쫓겨나던 한국 교민들, 제가 서명했던 문서들, 방송에서 했던 말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늦게 방송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집실에 혼자 앉아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라조엘리나의 감사 연설, 한국 측의 진실 공개, FAO의 공식 발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요. 손이 떨리며 키보드를 칠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엇부터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5년의 오해를 어떻게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그날을, 쿠데타로 무너진 정권을, 쫓겨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오해 속에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박재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지 마을까지는 신호가 잘 닿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되었어요. 박재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울컥했죠. 오늘 일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라디오로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재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 죄책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들, 한국인들에게 던졌던 돌들, 쫓겨나는 그들을 보며 느꼈던 정의감.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요. 15년간 지켜왔던 확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비난받을지, 제 경력이 끝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린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저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 날짜를 조금 미뤘습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편집회의에서 동료가 흥미로운 제보를 들고 왔어요. 외딴 마을에 한국 기술로 백신을 배송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드론으로요. 저는 즉시 취재를 자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카메라팀과 함께 수도에서 12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향했어요. 비가 오면 도로가 끊기는 곳이었죠. 도착한 곳은 한국 기업과 코이카가 함께 운영하는 드론 배송센터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드론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 2명과 현지 직원들이 협력하며 일하고 있었죠. 센터장은 30대 초반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우기만 되면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끊긴다고, 그래서 응급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드론은 날씨와 관계없이 30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직접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상자에 백신을 넣고 드론에 장착했죠. 터치 몇 번으로 목적지를 설정하자 드론이 부드럽게 이륙했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는 드론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저 작은 기계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거라니요. 모니터로 드론의 이동 경로를 지켜봤습니다. 숲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산을 지나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로 가면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드론은 25분 만에 주파했죠. 화면으로 드론이 착륙하는 모습을 보았고 마을 보건소 직원이 상자를 회수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말했어요. 지난달에만 200회 넘게 배송을 했다고. 백신뿐 아니라 혈액, 응급의약품, 검사 샘플까지 운반한다고요. 말라리아 치료제가 떨어진 마을에 긴급 배송을 했을 때는 아이 2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드론이 배송한 마을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곳 보건소 직원은 드론 배송 시스템이 마을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필요한 약이 도착한다고 했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지역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팜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농업기술이 적용된 온실 농장이 건설되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다가스카르 농업은 기후에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팜은 달랐습니다. 센서가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물과 비료를 공급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온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죠.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농부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토마토를 하나 따서 건네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1헥타르에서 2톤을 수확했는데 이제는 같은 면적에서 8톤을 수확한다고요. 4배가 늘어난 거였죠. 게다가 수확 기간도 1년에 한 번에서 3번으로 늘어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6개월간 교육했다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고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집도 수리했다고 말했죠.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려는 농부들이 줄을 서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은 항상 만석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라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 정부청사로 취재를 갔습니다. 한국 측과 우리 정부가 국토 3D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입체로 구현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 리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으로 전국을 촬영해서 정밀한 3D 지도를 만들었다고. 이 지도로 도로 건설, 재난 대응, 농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개별 건물과 나무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오차 범위는 10cm 이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이 데이터로 국가 발전 계획을 훨씬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한국 기술이 마다가스카르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팀 리더와 개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마다가스카르를 도우려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한국도 6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특히 마다가스카르와는 아픈 역사가 있어서 더 열심히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재난 대응 훈련 현장을 취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사이클론으로 마을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드론이 출동해서 고립된 지역을 촬영하고 구호 물품을 투하하고 생존자를 확인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어요. 전에는 사이클론이 지나간 후 피해 파악에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구호 물품이 도착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렸죠. 하지만 드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몇 시간 안에 피해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전문가는 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국이 건설 중인 도로 현장도 취재했어요. 비교를 위해서였죠. 거대한 포크레인들이 땅을 파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확실히 컸어요. 하지만 현지 고용은 많지 않았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죠. 중국 방식과 한국 방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큰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하는 데 집중했어요. 도로, 댐, 건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였죠. 반면 한국은 기술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장의 결과물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지만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고요.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저녁마다 호텔방에서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땅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나라구나 하고요. 15년 전 우리는 한국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작은 기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백신을 배송하고 농업을 혁신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국토를 측량하면서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희망이 되고 있었죠. 어느 날 오지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드론이 날아오는 걸 보며 신기해하더니 제게 물었어요. 저게 한국에서 온 거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천사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우리는 한국을 악마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천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의 과정에 제가 함께 있었다는 게, 그 변화를 목격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집했어요. 제목은 하늘을 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드론 배송, 스마트팜, 3D 지도, 재난 대응 시스템까지 한국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담았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국 기술을 우리도 배울 수 있냐는 질문, 자기 마을에도 드론 배송이 가능하냐는 문의, 스마트팜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는 요청들이 쏟아졌죠. 사람들의 관심이 증오에서 배움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이제 한국에 갈 준비가 되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 기술과 사람들을 충분히 보았으니 이제는 한국 본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문들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떨렸어요. 제가 증오했던 나라, 제가 오해했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나라로 가는 거였죠.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중심의 철학이 마다가스카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가슴이 뛰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구름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15년 전 제가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 놈들은 도둑이다. 땅 도둑. 침략자.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었던 제가 이제 그 나라의 땅을 밟고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배운 글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정말 한국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서울과 지방을 다니며 취재했어요. 코이카 본부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지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만났죠. 그들은 밤낮 없이 우리나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어요. 마다가스카르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자신들의 보람이라고요. 드론 기술을 개발한 회사도 방문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드론을 만들기 위해 실험하고 있었어요. CEO는 제게 말했죠. 마다가스카르의 피드백이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60년 전 이곳도 가난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 깨끗한 지하철, 첨단 기술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한 노인이 저에게 길을 안내해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 먹었다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돌려주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재윤 의사의 고향 마을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마을 회관에는 박재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고, 그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박재윤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였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말했죠. 아드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영웅이라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마을 한가운데 동상까지 세워졌다고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힌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본 것들, 느낀 감정들. 모든 게 생생했죠. 이제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하자마자 편집장을 찾아갔어요. 한국 특별기획방송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디나, 한국 이야기를 너무 좋게만 말하지 마. 아직도 한국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5년의 오해가 몇 달 만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죠.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는 사람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인터뷰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원고를 쓸수록 불안해졌죠.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디나가 한국을 미화하는 방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였죠. 항해 전화가 방송국으로 걸려왔고 SNS에는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말,
돈을 받았냐는 의심, 방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들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08년 광장을 떠올렸죠. 제 손에 묻었던 피, 쓰러졌던 사람들, 그날의 분노와 슬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박재윤이 7살 아이를 살렸던 밤, 드론이 하늘을 나는 모습,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의 눈빛,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모두가 진실이었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고를 다 버리기로요. 준비한 내용들, 안전하게 다듬은 문장들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어요. 생방송에서 제 마음을 그대로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원고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어요.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편집장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협박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방송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5년간 거짓 속에 살았으니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생방송 5분 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원고가 놓여 있었지만 저는 그걸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오늘은 원고 없이 제 목소리로, 제 언어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스태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5, 4,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디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2008년 5월 13일, 저는 광장에 있었어요. 제 옆에서 사람이 쓰러졌고 제 손에는 그의 피가 묻었죠. 한국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침략자라고 믿었고 한국인들이 쫓겨나는 걸 보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저는 그 믿음 속에 살았어요.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고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신자라고 생각했죠. 저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었던 진실이 오해였다는 것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땅을 공짜로 가져가려 했다는 건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20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해서 도로, 학교, 병원을 짓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던 계획이었죠. 수확물은 모두 우리 것이었고 기술도 우리에게 전수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프랑스 식민 지배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정치적 선동이 있었고 소통의 부재가 있었죠. 그래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는 쿠데타로 번졌고 한국은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세계는 우리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감염병 연구소를 세웠고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강화했죠. 10년 넘게 오지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료한 박재윤 같은 분도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백신을 배송하고 스마트팜으로 농업을 혁신하고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왔어요.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은 우리를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어요. 박재윤 선생님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 지내냐고요. 저는 말했죠. 아드님은 마다가스카르의 영웅이라고 마을 한가운데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우리를 버린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15년간 저는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증오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압니다. 한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외면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 기회요. 1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니까요.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태프 몇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대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자가 500개가 넘게 와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몰랐어요. 용기 내줘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배신자, 한국의 앞잡이, 돈을 받았냐는 메시지들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건 감사와 응원이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편집장이 시청률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역대 최고였고 재방송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고, 디나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낯선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말했죠. 그 방송 보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다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힘내라고, 꿈을 이루라고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한국 취재를 위해서였어요. 방송국에서 한국 장기 다큐멘터리를 기획했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우리 15년의 이야기를 완전히 정리하고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안타나나리보 거리에 한국어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세종학당, 한국식당, 한국문화원. 안녕하세요라고 쓰인 큰 현수막도 눈에 띄었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광장에 섰을 때, 제가 한국을 증오했을 때, 제 손에 피가 묻었을 때,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증오에서 이해로, 오해에서 화해로, 과거에서 미래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을 적기 시작했죠. 2008년 광장에서 시작해서 박재윤 선생님의 헌신, 코로나 시기, 한국의 지원, 드론이 나는 하늘,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까지. 이제 제가 우리 15년의 진실을 직접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두 나라의 반전 드라마를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해를 넘어선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창밖 구름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다.